제1장 하피드는 청동 거울 앞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눈만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돌아서 넓은 대리석 마루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갔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검은색 줄마노 기둥 사이를 지나 늙은 몸을 이끌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상아로 장식된 식탁 쪽으로 갔다. 소파와 의자의 등받이는 거북껍질 장식으로 은은한 빛을 띠고 드문드문 박힌 보석들은 휘황하게 빛나며 정성 들여 짠 비단이 윤기를 더하고 있었다. 요정의 샘 모양의 석고가 붙은 청동 화분에는 커다란 정려나무가 평화로이 자라고 보석으로 장식된 화분 속의 꽃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눈길을 끌고 있었다. 하피드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대단한 부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피드는 정원을 지나서 저택지로 500보 정도 떨어진 그 창고로 들어갔다. 집사인 에라스무스가 입구에서 우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하피드는 끄덕하고는 말이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뒤따르면서 너 주인이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치장 근처에서 잠시 멈춘 하피드는 신마차로부터 옮겨져 각각의 창고에 분배되는 많은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서아시아에서 가져온 양목, 양피지, 꿀, 양탄자, 오일 등과 국내에서 조달한 유리, 무화과, 호두, 향료들, 팔미라에서 가져온 옷감과 약초,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생강, 계피, 보석들, 이집트에서 가져온 옥수수, 종이, 화강암, 석고, 현무암, 그리고 바빌론에서 가져온 비단, 로마에서 가져온 그림, 그리스 동상 등이 있었다. 봉선화 향료 냄새가 진동하였지만 하피드의 예민한 코는 자두와 사과, 치즈, 생강의 냄새도 감지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에라스무스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다. 오랜 친구, 우리 궁고에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에라스무스는 놀라며 물었다. 모두 말입니까, 주인님? 모두 다. 자세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700만 달란트 이상일 거라 추정됩니다. 그러면 창고와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도 금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될까? 이번 분기의 재고 목록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300만 달란트 어치는 될 겁니다.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더 이상한 물건은 구입하지 말게. 그리고 모든 재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즉시 세워보게. 에라스무스는 마치 뭔가에 한 방 맞은 것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말을 이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님, 우리는 올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점들은 작년에 비해 다들 더 많이 팔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까지도 우리의 단골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상점에서는 불과 2주 사이에 200마리의 아라비안 종말을 팔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의 명령에 감히 질문을 하는 저희 무리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피드는 웃으면서 에라스무스 팔을 잡았다. 믿음직스러운 나의 친구여, 자네가 나에게 고용됐을 때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는가? 에라스무스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으나 이내 밝아졌다. 매년 우리 이익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죠. 그때도 자네는 나의 바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주인님.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가리켰다. 자, 지금도 자네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제 내 계획을 설명해 줄 테니 내 결정에 대해 믿음을 갖게나. 나는 이제 늙었고 내 바람은 단순하네. 나와 행복을 나누던 사랑하는 아내도 내 곁을 떠났으니 남은 소원이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네. 나는 생을 큰 불편함 없이 마감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면 되네.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상점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게나 또한 현재 관리인에게 그마 5천 달란트를 지금까지 내게 바친 충성의 대가로 나눠주게. 그 돈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각자의 상점들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에라스무스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하피드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 과제가 자네에게 별로 달갑지 않지. 에라스무스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주인님. 단지 주인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마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에라스무스, 자네는 늘 자네 자신보다도 나를 걱정해 왔지. 자네는 우리가 사업을 거두고 난 뒤의 자신의 미래는 생각해 보지 않는가? 오랜 세월 동안 주인님은 저를 동료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저희 일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피드는 그 오랜 친구를 포옹하고는 대답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네. 지금 즉시 그마 5만 달란트를 자네 앞으로 해놓게. 다만 나의 아주 오래된 맹세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자네가 나와 함께 해주길 바라네. 그 맹세를 이루면 나는 이 궁전과 창고도 자네에게 넘겨줄 것이야. 죽은 아내에게 갈 준비를 해야지. 에라스무스는 길을 의심하며 주인을 쳐다보았다. 5만 달란트, 궁전의 창고까지. 저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비드는 고개를 좌우로 젓다. 나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우정을 나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네. 지금 내가 자네에게 주는 것은 자네의 변함없는 충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터득했지. 그러한 배려 때문에 나는 자네가 사나이 중의 사나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네. 자, 나의 계획을 서둘러 실행해 주게나. 시간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내 삶의 모래시계는 거의 다 채워졌다네. 에라스무스는 눈물을 감추며 목맨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지 못한 주인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비드는 팔짱을 끼면서 미소 지어 보였다. 오늘 내가 시작한 것을 다 이행하거든 다시 만나 얘기하세. 그러면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니샤를 제외하고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말해주겠네. 네. 하피드 상점의 관리인들에게 줄 소유권 증서와 금을 실은 낙타의 행렬이 삼엄한 경비 속에 다마스쿠스를 출발하였다. 요파에 있는 오베덱에서부터 시작해 페트라에 있는 루우엘까지 10명의 관리인들은 하피드 은퇴선언과 그 선물을 넋이 나간 채 말없이 받아들였다. 안티파트라스에 있는 상점에서 이 행렬의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이로써 당사의 가장 강대했던 상업왕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슬픔으로 가득 찬 에라스무스는 그 주인에게 창고가 텅 비었고 상점들에게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하피드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 주인은 즉시 기둥을 둘러싸인 분수대 근처에서 만나자고 에라스무스에게 청했다. 하피드는 친구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완수했는가? 예. 슬퍼하지 말게. 선한 친구여. 그럼 이제 나를 따라오게나. 에라스무스가 하피드를 따라 뒷마당에 있는 대리석 계단으로 향할 때 커다란 궁전 안에는 그들의 샌들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하피드는 커다란 시트러스 나무를 받치고 있는 장엄한 형석 화분 옆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늙은 얼굴은 평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두 노인은 궁전의 돔 지붕으로 향하는 내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 밑에 서 있곤 하던 무장 경비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1층 계단 끝까지 힘겹게 올라간 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피드는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가 무거운 참나무 문의 열쇠를 열고 몸을 기르자 삐그덕 문이 열렸다. 에라스무스는 그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할 때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손짓을 하자 그는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으로 겁을 먹은 채 들어갔다. 뽀얀 회색의 빛이 높은 천장의 작은 창들로부터 스며들어 왔다. 에라스무스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피드의 팔을 잡고 있다가 한쪽 구석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편백나무 괴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을 둘러보았다. 실망하지 않았나 에라스무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님?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말일세. 이 방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였다고 들었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엄하게 경비하고 보호했던 이곳이 자네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는가? 에라스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이 탑 속에 숨겨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랜 세월 동안 각종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 소문을 대부분 들었네. 혹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고, 혹은 금괴, 혹은 야생동물, 혹은 희귀한 새가 있다고 하더군. 한 번은 페르시아 양탄자 상인이 아마 여기에 작은 비밀의 방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는군. 내 아내는 첩을 모으는 모양이라고 놀려댔지. 그러나 자네가 보다시피 작은 괴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자, 이리로 와보게. 두 사람은 괴짝 옆에 몸을 웅크렸다. 하피드는 천천히 다가가 괴짝에 묶인 가죽끈을 풀었다. 그는 괴짝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편백나무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괴짝을 열었다. 에라스무스는 몸을 앞으로 기대어 하피드 어깨 너머로 괴짝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당황하여 머리를 저으며 하피드를 쳐다보았다. 괴짝 속에는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피드는 안으로 손을 뻗어 그중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는 잠시 그것을 가슴에 안고는 눈을 감았다. 조용한 평화가 주름살 가득한 그 얼굴을 감싸고 돌았다. 그는 살며시 일어나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이아몬드 광채로 이 방이 가득 찬다고 해도 지금 이 작은 나무 괴짝 속에서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크지는 못할 걸세. 내가 누렸던 성공, 행복, 사랑, 마음의 평화 그리고 후기는 모두 다 몇 안 되는 이 두루마리 안에 담긴 것들 덕일세. 나무 괴짝과 그것을 나에게 넘겨준 현인에 대한 빚은 절대 갚을 수 없을 것이라네. 하피드 격양된 목소리에 놀라 에라스무스는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이것이 주인님이 말씀하신 비밀입니까? 그리고 이 나무 괴짝이 주인님이 지켜야 한다는 그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네. 에라스무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피드를 쳐다보았다.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기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는 말씀입니까?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빼고는 읽은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독특한 방식으로 세일즈, 그러니까 장사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근본적인 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네. 장사의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두루마리의 비밀을 익히고 연습해야 하네. 이 원칙들을 다 터득한다면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 에라스무스는 놀라며 낡은 두루마리를 쳐다보았다. 주인님만큼 부자가 말입니까? 원한다면 더 큰 부자도 될 수 있지.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사 원칙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두루마리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자네가 마지막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두루마리라네. 왜냐하면 각 두루마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역사상 유명한 몇 안 되는 현자들에게 주어졌던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네. 사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나머지 두루마리에 쓰인 것들을 배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누구라도 터득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래, 맞아. 각 원칙이 그 사람이 삶에 있어 습관이 되고 성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면 매우 단순한 것들이지. 에라스무스는 괴짝으로 다가가 두루마리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하피드에게 내밀었다. 주인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주인님은 왜 이 원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주인님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주인님은 항상 저희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을 위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들을 읽고 더 부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지금보다 더 좋은 상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님 자신만을 위해 그 원칙들을 감추어 오신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오래전 이 두루마리가 내 손에 넘겨졌을 때 단 한 사람만 이 내용을 전해주기로 맹세하게 되었다네. 솔직히 그런 이상한 요구 뒤에 숨어있는 뜻을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이 두루마리에 실린 내용이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지침이 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의 삶의 이 두루마리 원칙들을 적용하고 살라는 계시를 따랐을 뿐이지. 그 계시와 함께 내가 어떤 암시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남겨줄 사람을 알아채게 된다는 말씀도 있었네. 비록 그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 원칙들을 적용해 왔지. 그 속에 담긴 지식으로 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었네. 이것을 내게 전해준 분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상인이었듯이, 자, 에라스무스, 자네에게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던 나의 행동들은 이제 조금은 이해해 줄 것으로 믿네. 어쨌든 그 이상한 행동들도 성공을 이루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항상 이 두루마리에 따른 것이었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지. 단지 두루마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또 주인님은 이 두루마리를 받을, 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네. 하피드는 조심스레 그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괴짝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에라스무스,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는가? 에라스무스는 엷은 빛 아래 손을 뻗어 하피드 손을 잡았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그 주인에게 말하는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방에서 빠져나왔다. 하피들은 괴짝을 다시 가죽끈으로 묶은 후 방에서 나와 탑 바깥쪽에 붙은 커다란 동 지붕에 둘러싸인 옥상으로 올라왔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호수와 사막의 냄새를 싣고 하피트 얼굴을 스쳤다. 그는 다마스쿠스 지붕에 올라서 미소를 지으며 지난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3장 겨울이었다. 올리브산의 냉기는 잔혹했다. 키드론 계곡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흥겨운 향 냄새와 짐을 태우는 냄새가 산 위의 소나무 수지 냄새와 섞여서 코를 찌르고 있었다. 대파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음, 파미라의 대상인 파트로스의 카라반의 거대한 행렬이 멈춰 있었다. 늦은 시간이어서 파트로스가 아끼는 종마조차 피스타치오 숲에서 풀뜯기를 멈추고 월계수 밑으로 모여들었다. 뒤 지근도 고요한 긴 천막의 행렬 저편에 서 있는 네 그루의 올리브 고목에는 굵은 밧줄이 둘러쳐 있었다. 그것은 서로의 몸에서 온기를 느끼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든 낙타와 나귀들을 가둬놓은 우리였다. 진마차 주위를 돌고 있는 2명의 경비를 제외하면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파트로스의 거대한 천막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뿐이었다. 안에서는 화가 난 파트로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 입구에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이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아픈 몸을 금으로 짠 양탄자에 누이며 젊은이를 향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하피드, 자네는 항상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 그런데 자네의 이상한 요청에 나는 매우 당황스럽네. 자네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한가? 젊은이의 눈은 양탄자에 고정되었다. 아니요, 주인님. 그럼 우리 카라반의 규모가 커져서 자네가 다루어야 할 낙타와 나귀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인가? 아닙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자네의 요청을 다시 말해보게나. 그 요청 뒤에 숨어있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저는 단지 낙타지기보다는 주인님의 상품을 하는 상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진마차에 주인님의 물건을 가득 싣고 출발하여 돌아올 때는 주인님과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바드, 시몬, 갈렙과 같은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삶이 있어 저의 지위를 올리고 싶습니다. 낙타지기로서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님을 위한 상인이라면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대단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상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주인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파트로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정말로 하비드나
다른 상인들처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피드는 하다스구나. 파트로스를 의식적으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갈렙이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한 이유를 운이 없는 것으로 들릴 때 주인님께서 누구든지 장사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만일 모두가 바보라고 부르는 갈렙조차 그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면 저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 만일 자네가 그 원리를 터득한다면 자네의 인생에 있어 목표는 무엇이 될까? 하피드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주인님이 대상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님이 세운 것처럼 큰 상업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주인님보다 더 큰 상인, 더 큰 부자가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파트로스는 뒤로 기대어 젊은이의 거무스름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옷은 낙타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나 그의 언행에서는 조금도 비굴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 자네는 그 많은 재산과 그의 수반되는 엄청난 권력을 어디에 쓰겠는가? 저는 주인님처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파트로스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 사람아,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네. 자네의 말은 거창하나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야. 진정한 부는 마음에 쌓인 것이지 지갑에 모이는 게 아닐세. 하피드는 반박했다. 그럼 주인님은 부자가 아닌가요? 노인은 하피드의 대담함에 미소를 지었다. 하피드, 물질적인 부로 말하자면 나와 궁전 밖에 사는 거지와의 차이는 단 하나뿐일세. 그 거지는 단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끼니를 걱정한다는 점이지. 이 사람아, 부를 쫓지 말고 부자가 될 목적으로 일하지 말게나. 그 대신 행복을 위해 힘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 일이라네. 하피드는 계속 반박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재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가난하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들어. 허기진 배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입을 옷과 먹을 음식, 잘 집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까? 주인님이 말씀하시듯이 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저의 야망이 왜 나쁜 것입니까? 가난은 사막에 있는 수도승에게나 명예가 되고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 자신만을 부양하고 그의 신만 기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야망의 부족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는 능력이나 야망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파트로스는 이 말을 찡그리며 물었다. 무엇이 자네의 야망을 갑작스럽게 불러일으켰는가? 자네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자네 부모는 전염병으로 모두 죽고 가족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검게 탄 피부도 그의 볼이 빨개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여기에 오기 전 헤드론에 머물 때 갈레의 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호,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군. 숭고한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낙타지기 청년을 세상과 싸울 준비를 마친 용감한 투사로 만들었군. 갈래는 매우 부자지. 그의 딸과 낙타지기라 절대 안 되지. 그러나 그의 딸과 부자이면서 네? 젊고 잘생긴 상인이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좋아. 젊은 투사여. 상인으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파트로스의 옷을 움켜잡았다. 주인님,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떼어놓고 뒤로 물러났다. 자,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 미뤄두게.
내가 자네에게 무슨 도움을 주든지 그것은 자네 스스로 움직여야 할 산에 비하면 모래 아래 불과하다네. 하피드는 즉시 기쁨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다. 저를 대상인으로 변화시킬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진 않을 걸세. 나는 자네를 양아들처럼 키웠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지. 그러나 포부의 불꽃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네. 그 불꽃이 지펴지는 때가 되면 비로소 어려운 역경들을 견뎌낼 남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지. 오늘 자네의 청을 나를 기쁘게 했네. 왜냐하면 자네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자네의 얼굴은 불타는 열정으로 빛나기 때문이지. 좋은 일이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네. 그러나 자네의 말이 공허한 서약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네. 하피드는 침묵하였고 늙은 주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우선 자네가 나에게 그리고 자네 자신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은 자네가 상인의 삶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일세. 자네가 택한 길은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성공의 보상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기에 그 보상이 큰 것이라는 나의 말을 자네는 수없이 들었을 걸세.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미 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좌절하여 실패에 굴복하고 말지. 각 장애물이 친구이며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대하고 그 적으로 생각한다네. 장애물은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일즈에 있어서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지. 왜냐하면 성공은 수없이 많은 투쟁과 패배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각각의 투쟁과 패배는 자기의 기술을 예리하게 다듬고 자네의 용기와 인내, 능력, 나아가 자네의 신념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네. 그렇게 되면 각 장애물은 자네의 더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지가 되는 셈이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동지이거나 매번 좌절을 겪을 때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네. 좌절을 회피하면 장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트로스가 손을 들어 막고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을 택한 것이네. 저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리들도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로마의 군인도 집이라 부르는 막사가 있지. 하지만 자네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는 해를 홀로 바라봐야 하네. 어둠 속에서 낯선 집을 지나거나 식구들이 호롱불 밑에 모여 앉아 단란하게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한 외로움은 없지. 자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바로 이런 외로움의 순간이야. 이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자네의 경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네. 자네가 낙타만 데리고 노상에 있게 될 때는 낯설고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지. 그래서 상인으로서의 목표나 가치는 잊어버리고 아이처럼 안정과 사랑을 갈구하게 되지. 훌륭한 상술과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면 사람이 도중에 낙오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네. 게다가 아무것도 팔지 못했을 때 자네를 위로해 주거나 기분을 전환시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지 자네 지갑에서 돈을 뺏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네. 주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지. 이제 더 이상의 조언은 필요 없어. 자넨 지금 덜 익은 퍼런 배처럼 내 앞에 서 있다네. 내 배가 달게 익을 때까지는 배라고 부를 수도 없지. 마찬가지로 자네는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 상인이라고 불릴 수 없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실비오에게 부탁하겠네. 그는 자네 몫으로 이음새가 없는 가장 낡은 옷을 꺼내줄 걸세. 그 옷은 염소의 털로 짠 것이라 폭우에도 견딜 수 있고 옥두선이 뿌리로 붉게 염색되어 그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네. 옷단 안쪽에 수놓은 작은 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만드는 톨라라는 생업 조합의 상표이지. 별 옆에
네모 속의 원은 나의 상표인데 이 두 상표가 새 전국에서 가장 인기받은 품질로 유명하지. 우리는 그 옷을 셀 수 없이 많이 팔았고 나와 오랫동안 거래한 유대인들은 그 옷을 아베야라고 부르더군. 옷을 나귀에 싣고서 새벽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그 마을은 우리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지났던 마을이야. 우리 상인들은 아무도 거길 방문하지 않는다네. 마을 사람들이 워낙 가난해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수년 전 나는 그 마을에서 양치기들에게 수만 벌의 옷을 팔았다네. 자네가 가져간 옷을 팔 때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도록 하게. 하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얼마에 팔아야 하죠? 내 장부에다 자네 이름으로 은하 1데나리온을 적어 놓은 걸세. 자네가 돌아오면 나에게 1데나리온을 갚아야 하네. 그러니 그 이상의 값을 받으면 되겠지? 옷의 가격은 자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나. 마을의 남쪽 입구에 있는 시장에 가봐도 좋고 아니면 마을의 집들을 방문해도 좋을 거야. 그 마을에 적어도 1000명은 살고 있을 테니 거기서 옷 한 벌 파는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피드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을은 벌써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트로스는 젊은이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채우진 않을 것세. 자네가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할 것이니 자네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게. 실패, 실패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해 보지 않았다는 말과 같으니까. 자네가 돌아오면 난 자네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네. 그리고 나서 자네의 기막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결정하겠네. 하피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노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피드,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분명히 부딪히게 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네. 하피드가 말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자네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 파트로스는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나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가? 예, 주인님. 그럼 한번 되뇌어 보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제4장 하피디는 먹다만 빵을 조각을 밀쳐두고 그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다. 내일로 베들레헴에 온지 나흘째가 된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에 차서 가져온 붉은 옷 한 벌은 여전히 나귀 등에 실린 그의 보따리 속에 있었다. 그에게는 식당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상인을 괴롭히는 의심들만이 하나둘씩 머리에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들은 왜 내가 5마디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릴까? 왜 나의 말에 흥미를 잃고 달아나 버릴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인가? 옷은 마음에 들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닫힌 문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 내가 정한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걸까? 그는 실패에 진저리가 나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마도 이것은 내 삶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마도 나는 낙타지기로 지내며 하루 일당인 동전 몇 입에 만족해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이라도 가지고 돌아간다면 나는 상인으로서 정말 운이 좋을 것이다. 파트로스는 나를 무엇이라 불렀던가 어린 투사? 그는 잠시 동안 나귀를 데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리샤와 그의 엄격한 아버지 갈레가 떠올랐다. 의심들이 순식간에 그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산에서 잠을 자고 내일 그 옷을 팔겠다고 마음먹었다. 게다가 그는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이 트자마자 재빨리 일어나 마을의 우물 근처에 자리 잡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짧은 시간 안에 돈주머니를 채우고 올리브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남은 빵을 먹으면서 그의 주인을 생각했다. 파트로스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한 실패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옷 한 벌 파는데 나흘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길기는 하다. 그러나 돌아가기만 한다면 파트로스에게 사흘 또는 이틀 안에 파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우 능통해져서 매 시간 많은 옷을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끄러운 여인숙을 떠나 나귀가 있는 마구간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려앉은 잔디에서는 걸을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다. 하피드는 오늘은 산에서 자지 않고 말과 함께 마구간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른 상인들은 이 가난한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는 내일은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역시 사람들이 옷 사가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파트로스는 수년 전에 바로 이 마을에서 수백 벌의 옷을 팔았다. 그때는 지금은 다르지만 역시 파트로스는 훌륭한 상인이다. 마구간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어 도둑이 들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도둑을 물리치고 물건을 되찾을 생각에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마구간 벽에 갈라진 틈에 끼워둔 조그만 촛불 아래 턱수염이 더부룩한 남자와 젊은 여인이 서로 몸을 의지하며 떨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 놓인 움푹 팬 여물통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다. 하피드는 그런 일을 잘 모르겠지만 쭈글거리는 진홍빛 피부로 보아 막 태어난 아기임을 알 수 있었다. 수위로부터 잠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아기를 덮어주고 있었다. 여인이 아이에게로 더 다가앉는 동안 옆에 앉은 남자는 하피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때 여인은 추위로 몸을 떨었고 하피드는 그녀의 얇은 옷이 마구간의 냉기로부터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함을 알았다. 하피드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조그만 입을 열었다. 조금만 입을 열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매혹당한 듯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문득 리샤가 떠올랐다. 여인이 추위로 다시 몸을 떨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하피드는 정신이 들었다. 하피드는 괴로운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그의 나귀에게 다가갔다. 조금 조심스레 끈을 풀어 보따리를 열고는 옷을 꺼내 들었다. 그는 옷을 펼쳐 한번 쓰다듬어 보았다. 그 붉은 염색 끈 촛불에 비춰져 더욱 빛이 났고 안쪽에는 톨라와 파트로스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네모 속의 원과 별, 지난 사흘 동안 이 옷을 팔아보자고 얼마나 많이 팔이 저리도록 들었다 놓았던가. 옷의 모든 무늬와 옷들이 눈에 선했다. 정말 좋은 옷이다. 잘만 다루면 평생 입을 수 있을 것이다. 하피드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초라한 가족에게 다가가 아기 옆에 집더미에 꿇어 앉아서는 조심스레 아기를 돕고 있던 부모의 누더기 옷을 벗겨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둘 다 하피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매우 놀랐다. 하피드는 그의 소중한 붉은 옷을 펼쳐 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하피드가 나귀를 끌고 마구간을 나올 때까지도 뺨에는 아기 엄마의 입맞춤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피드의 머리 바로 위에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매우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곧장 카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피드는 천천히 나귀를 타고 돌아갔다. 머리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별빛이 그의 갈 길을 환히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던가? 마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들에게 옷을 팔아볼 생각은 못한 것일까? 파트로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마구간에 낯선 아기에게 옷을 주었다고 하면 분명히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웃을 텐데. 그는 파트로스를 속일 만한 이야깃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식당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귀 등에서 옷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파트로스가 믿어줄까? 사실 그곳에 도둑이 많긴 하다. 그렇지만 파트로스가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꾸짖을 것이다. 하피드는 너무나 빨리 게드르스만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당도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나귀에서 내려 카라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곳은 머리 위의 별빛 때문에 마치 대낮과 같이 밝았다. 천막 밖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파트로스와 마주치자 하피드는 덜컥 겁이 났다. 하피드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파트로스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파트로스가 하피드에게로 다가와 외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오는 길인가? 네, 주인님. 별이 자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 몰랐습니다, 주인님. 몰랐다고? 2시간 전에 베들레헴에서 떠오른 저 별을 보고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거늘. 이때까지 저렇듯 영롱한 색깔과 밝은 빛을 지닌 별은 본 적이 없네. 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더니 우리 카라반으로 다가오더군. 그러다가 자네가 나타나고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네. 파트로스는 하피드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별일은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파트로스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이마를 찡그렸다. 난 오늘과 같은 밤을 본 적이 없다네. 하피드는 움찔하며 말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밤입니다. 오호, 그럼 오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게로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가? 하피드가 말없이 서 있자 파트로스는 몸을 돌려 나귀에 매달려 있는 하피드의 보따리를 찔러 보았다. 비었군. 성공하였어. 자, 나의 천막으로 가서 자네가 겪은 일을 말해주게. 신께서 밤을 낮으로 바꿔놓으시는 바람에 난 잠을 잘 수가 없네. 자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별이 왜 낙타지기 청년을 따르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파트로스는 예?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는 하피드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끝없는 거절과 좌절, 모욕적인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도자기 상인이 그의 가게에서 하피드를 내동댕이 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옷을 하피드의 얼굴에 던져버린 로마 병사의 얘기에서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 여인숙에서 떠올랐던 의혹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하피드의 목은 쉬고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파트로스가 말을 가로챘다. 하피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네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든 의혹들을 얘기해 보게. 하피드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 죄다 말했을 때 파트로스가 물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런 의혹들을 모두 몰아내고 다음 팔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단 말인가? 하피드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전 단지 갈래의 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실패하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요. 하피드의 목이 갈라지며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네가 실패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군. 자네의 보따리 속엔 옷이 없지 않은가? 하피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파트로스는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했다. 하피드는 마국간에서의 사건과 아기, 그리고 옷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하피드가 말을 하는 동안 파트로스가 자꾸 천막 밖을 내다보았고 별은 여전히 천막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가 파트로스의 얼굴에 번져왔다. 파트로스는 이 젊은이가 이제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흐느껴 울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울음소리가 가라앉고 커다란 천막 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피드는 감히 그의 주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실패를 했고
낙타지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막에서 도망가려 했다. 바로 그때 파트로스가 하피드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하였다. 하피드, 이번 여행은 자네에게 별 이익을 남겨주지 못했구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자네를 따르던 별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네. 이 일에 대해서는 팔미라에 돌아가면 설명을 해 주도록 하지. 자,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주인님.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상인들이 카라반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들의 낙타를 자네가 돌봐야 할 텐데, 지금은 낙타지기로 다시 돌아가 자네 임무를 수행해 주겠나? 하피드는 공손히 일어나 인자한 주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상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게. 그리고 팔미라에 도착하거든 다시 보세. 하피드가 천막을 나서는 순간 하늘의 밝은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비볐다. 이때 안에서 파트로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파트로스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파트로스는 하피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편히 자도록 하게. 자네는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그 밝은 별은 밤새도록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